세진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서울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현기증이 날 만큼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고, 육중한 공조기 소리는 마치 숨을 죽인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이 공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지아는 낡아 빠진 가죽 수첩을 생명줄처럼 꼭 쥐고 서 있었다. 몇 년 전에 구입해 소매 끝이 하얗게 바랜 검은색 정장은 주변 임원들이 걸친 세련된 맞춤 슈트와 비교되어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가능한 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 했었지만 등 뒤에 달라붙는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들은 그녀를 마치 고결한 백지에 묻은 더러운 얼룩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최민석 이사는 권위적인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다가올 거대한 계약에 대한 흥분과 권력의 도취감으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는데, 지안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그녀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이곳이 1억 달러짜리 계약이 오가는 중요한 자리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비아냥거렸다. 인사팀의 착오로 급하게 불려온 대타 주제에 감히 이곳의 공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그의 폭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안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최 이사의 검지 손가락이 그녀의 미간을 삿대질하는 동안 주변의 직원들은 불편한 침묵을 지키거나 혹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이 짓밟히는 광경을 은밀히 즐기고 있었다.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릿한 피맛을 삼켰지만 최 이사가 기대한 것처럼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억울함과 분노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난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무심했다. 지금 여기서 말대꾸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가난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시켜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모욕을 견디며 회의실의 배치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테이블의 위치나 꽃병의 방향 등 모든 것이 국제 표준 의전에 맞춰 완벽하게 세팅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치명적인 위화감이 감지되었다. 고대 문화의 미묘한 뉘앙스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녀의 시선에 포착된 것은 탐욕에 눈이 먼 사업가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러나 예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끔찍한 결례가 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오류였다. 그 순간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열리며 실내의 소란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세진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준 사장이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어서자 공기의 흐름 자체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요란하고 지저분한 과시욕을 드러내는 최 이사와 달리 도준의 존재감은 잘 연마된 명검처럼 날카롭고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굳이 목소리를 높여 주의를 끌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임원들이 황급히 넥타이를 고쳐 매게 만들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회의실을 빠르게 훑었고 최 이사와 지안 사이의 묘한 기류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지안의 눈빛을 발견하고는 아주 짧은 찰나지만 의아함을 담아 그녀를 응시했다. 지안은 자신을 경멸하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 그 자체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입을 열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침묵을 강요하는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주저하는 발걸음을 옮겨 CEO에게 아부를 떨고 있는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메인 테이블 중앙에 놓인 백합 장식이 카르타 왕국의 수학기에는 죽음과 애도를 상징하는 불길한 징조임을 지적했다. 계약을 체결하는 축하의 자리에
장례식에나 쓰일 법한 상징물을 두는 것은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다름없는 끔찍한 실수였다. 앞서 당한 모욕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통역사이자 문화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입각한 그녀의 경고는 진지하고 절박했다. 최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고, 감히 사장님 앞에서 임시직 통역사가 자신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지안의 설명을 거칠게 끊으며 어디서 주어들은 미신 따위로 돋보이려 하느냐고 윽박질렀고, 당장 눈앞에서 꺼져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강도준 사장조차 그것을 사소한 잡음으로 치부했는지, 혹은 임원의 관리 능력을 시험하려는지 침묵을 지켰다. 결국 그 치명적인 장식물은 시한폭탄처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지아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예감을 감지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맑고 청명하게 울려 퍼지며 카르타 사절단의 도착을 알렸고, 파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카르타 사절단의 입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는데, 현대적인 슈트 위에 부족 고유의 문양이 수놓아진 붉은 스카프를 두른 그들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카르타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선두에 선 단장 라시드는 7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형형한 눈빛을 빛내고 있었는데, 그 위압감은 강도준 사장의 차가운 카리스마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회의실의 공기를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세진그룹 임원들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에 눌려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지아는 구석에서 그들의 복장을 살피며 스카프의 매듭 방식이 평화가 아닌 전시 상황을 뜻하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세진그룹이 거액을 들여 고용한 수석 통역사들은 카르타어의 표준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했지만, 사절단이 사용하는 미묘한 억양과 지역 방언의 뉘앙스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시드 단장이 광산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인 비유를 들어 질문했을 때, 통역사는 그것을 단순히 채굴량 증대에 대한 요구로 잘못 해석하여 전달했다. 엉뚱한 답변을 들은 사절단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당황한 통역사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도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최 이사는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성질 급한 최 이사가 독단적으로 나서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그는 통역의 난항으로 인한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준비해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순금으로 제작된 화려한 호랑이 조각상이었는데, 그는 한국의 자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번쩍이는 조각상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선물, 증정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카르타 문화에서 선물을 건넬 때 반드시 두 손으로 받쳐들어 상대방의 눈높이 아래에서 공손히 받쳐야 한다는 기본적인 예절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하급자에게 선심을 쓰듯 한 손으로 물건을 밀어보냈고, 그 순간 사절단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다. 최악의 상황은 최 이사가 그 황금 조각상을 하필이면 지안이 경고했던 백합 장식 바로 옆에 배치했을 때 벌어졌는데, 카르타의 전통에서 백합은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고 황금색, 맹수는 약탈자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곧 당신의 영혼을 약탈하겠다는 끔찍한 선전포고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구석에 있는 지안뿐이었다. 라시드 단장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회의실의 정적을 찢어발겼고 당황한 최 이사는 영문을 모른 채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선물과 사절단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라시드 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최 이사를 가리키며 격앙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쳤지만 통역사들은 공포에 질려 단 한마디도 옮기지 못했다. 그의 일깔에 맞춰 사절단원들은 일제히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고 단호한 동작으로 회담장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1억 달러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증발해 버릴 위기에 처하자 세진 그룹 임원들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사절단 경호원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눌려 누구도 감히 그들의 옷자락을 잡지 못했다. 강도준 사장이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손을 들어 보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들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최 이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애꿎은 통역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는데 그는 얼굴이 시벌개져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들을 잡으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다친 사절단의 등 뒤로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었고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는 거대한 문이 열리며 사절단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려는 찰나였다. 수개월을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단 몇 분 만에 오만과 무지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며 지아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국의 외교적 관계마저 파탄날 것이 분명했기에 지아는 자신의 위치가 감히 나설 자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도저히 발길을 돌리는 사절단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무모한 도박을 결심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입술을 떼었다. 그것은 현대 카르타어가 아닌 수천 년 전 왕들의 무덤 비문에나 새겨져 있는 잊혀진 언어였다. 라시드 단장은 회의실 문을 나서기 직전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무언가를 읊조렸는데 그것은 분노의 찬고함이 아니라 마치 천년 묵은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무겁고 음산한 저주였다. 그가 내뱉은 말은 현대 카르타어가 아닌 고고학 서적이나 비문에서나 볼 법한 사어였기에 그 자리에 있던 수석 통역사들은 물론 수행원들조차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채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오만했던 최민석 이사마저 그 기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고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구석진 자리에서 가늘지만 또렷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와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는데 그것은 라시드 단장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고대 언어의 완벽한 억양과 발음이었다. 지안의 입에서 흘러나온 문장은 고대 카르타 왕실에서 제사장이 왕의 노여움을 달랠 때 사용하던 가장 극존칭의 사죄문이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은 기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낯선 언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문고리를 잡고 있던 라시드 단장의 어깨가 크게 움찔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몸을 돌려 지안을 응시했다. 낡은 정장을 입은 초라한 여자가 자신들의 시조가 사용하던 신성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 그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누구인지 되물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지안에게 쏠렸고 최 이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멍한 얼굴로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안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카르타 고유의 예법에 따라 양손을 교차하여 왼쪽 가슴에 얹고
허리를 굽혀 가장 정중한 인사를 올렸다. 그녀는 고대어를 통해 테이블 위에 놓인 호랑이 조각상이 사절단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인 백합을 지키기 위한 수호신으로서 잘못 배치된 것이라고 기지를 발휘해 설명했다.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된 끔찍한 실수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이방인의 서툰 존경심으로 우아하게 포장하여 상대방의 명분을 세워주는 동시에 회사의 체면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화술을 선보였다. 그녀의 해석은 단순한 언어의 번역을 넘어 문화의 깊은 이면을 꿰뚫고 있었기에 라시드 단장의 굳게 닫힌 마음을 단번에 두드릴 수 있었다. 라시드 단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얇은 물막이 어리기 시작했는데 머나먼 타국 땅에서 자신들의 잊혀진 뿌리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이를 만났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그는 성큼성큼 지안에게 다가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주며 마치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처럼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 같았던 회의실의 살벌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숭고하고 엄숙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세진그룹의 임원들은 이 극적인 반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위기가 지나갔음을 감지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던 강도준 사장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안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인사팀이 단순한 실수로 채용한 이 여자가 사실은 감춰진 보석임을 직감했다. 그는 최 이사가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할 유일한 열쇠가 지안에게 있음을 간파하고는 즉시 비서에게 눈짓하여 지안이 앉을 자리를 자신의 바로 옆 상석에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도주는 당황해하는 최 이사를 차가운 눈빛으로 제지하며 지안에게 정중하게 다가가 지금부터 회담의 모든 소통을 전담해 줄 것을 직접 부탁했다. 이것은 단순한 통역 의뢰가 아니라 그녀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지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준을 올려다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의 제안을 수락했는데 사실 그녀는 대학 시절 카르타 문명을 전공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던 유망한 연구자였다. 집안의 몰락과 빚더미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형 통역사로 전전해야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저장된 방대한 지식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라시드 단장을 향해 미소 지으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정중히 요청했고 단장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회의실의 중심은 거만한 임원들이 아닌 낡은 정장을 입은 지안에게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었다. 라시드 단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세진그룹의 기존 통역단과 임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들을 모두 내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오직 태양의 언어를 이해하는 이 여인 지안을 통해서만 계약을 논의할 것이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진실로 간주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이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항의하려 했지만 강도준 사장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할 수밖에 없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핵심 관계자들과 지안만이 남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걸린 운명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게 되었다. 최민석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쫓겨나고 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자 거대한 공간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불안함이 아닌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엄숙한 고요함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테이블 중앙에 앉았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라시드 단장이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옆자리에는
세진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강도준 사장이 턱을 괜 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지아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펼쳐진 계약서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는데 이제 그녀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본과 거대 기업의 운명이 춤을 추게 될 것이었다. 협상이 재개되자 지아는 단순히 한국어를 카르타어로 바꾸는 기계적인 번역을 넘어 양측의 문화적 맥락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마에스트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 사장이 제시하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숫자들을 카르타인들이 중시하는 자연의 섭리와 조화의 언어로 변환하여 전달했다. 예를 들어 채굴량 할당에 대한 건조한 조항을 대지가 허락하는 만큼의 수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자 라시드 단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주는 지안이 구사하는 언어의 마술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동안 이토록 유능한 인재를 회사 구석에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에 내심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유일한 가교였으며 이 테이블 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존재였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협상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환경 보건 비용과 관련된 제14조 사망이었다. 지아는 최 이사가 사전에 작성해둔 계약서의 원문과 카르타 측에 전달된 번역본을 대조하다가 미간을 찌푸렸는데 두 문서 사이에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차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한글로 적힌 원문에는 천재지변 발생 시 복구 비용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천재지변의 기준이 카르타의 기후 환경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절풍까지 포함하도록 악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 카르타어 번역본에는 이러한 세부 정의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어 그들은 자신들이 독소 조항에 서명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어 있었다. 지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였고 최 이사가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파놓은 더러운 함정임이 분명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세진그룹은 막대한 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카르타의 아름다운 자연은 황폐해질 것이고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지아는 갈림길에 섰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그녀는 성공적인 계약의 주역으로 인정받아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겠지만 양심을 팔아넘긴 대가는 평생 그녀를 괴롭힐 것이었다. 반대로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업계에서 매장당할 위험이 있었다. 라시드 단장은 지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고 도준 역시 그녀의 미세한 동요를 감지하고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다. 지아는 짧은 순간 수많은 번뇌에 시달렸지만 결국 그녀를 지탱해 온 것은 낡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정직함이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손동작으로 도준에게 잠시 대화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라시드 단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도준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최 이사가 심어놓은 독소 조항의 실체와 그것이 불러올 파국적인 미래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했다. 도준의 표정은 지안의 설명을 듣는 동안 차갑게 굳어갔는데 그는 최 이사가 욕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이런 저급한 사기극을 벌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볼펜을 딱딱거리는 버릇을 보였는데 그것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음을 의미했다. 만약 그가 당장의 이익만을 쫓는 기업가라면 지안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지안은 숨을 죽이고
그의 처분을 기다렸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다시금 팽팽하게 당겨졌고 라시드 단장은 영문을 모른 채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도준이 내린 결정은 지안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는데 그는 펜을 들어 문제의 조항에 굵은 붉은 선을 긋고는 지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우리 세진그룹은 속임수로 푼돈을 벌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지안에게 해당 조항을 카르타 측에 유리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수정하여 통역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이 사실을 발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최 이사의 배임 행위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도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신뢰와 존중을 읽은 지안은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고 그가 생각보다 훨씬 그릇이 큰 리더임을 깨달았다. 지안은 다시 라시드 단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수정된 조항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세진그룹이 카르타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따른 모든 변수를 책임질 것이며 이는 양국 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통역을 들은 라시드 단장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도준을 향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위태로웠던 협상은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실 밖에서는 쫓겨난 최 이사가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선수를 치기 위한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하여 지안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고 내일 예정된 조인식에 그녀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훈훈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복도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고 지아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 암투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도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지아는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설렘인지 아니면 다가올 폭풍에 대한 경고인지는 알 수 없었다. 긴장과 환희가 뒤섞였던 협상이 마무리되고 지안이 회의실을 나섰을 때 복도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창밖의 서울 야경은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릴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느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벅찬 성취감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승리의 기분을 만끽할 새도 없이 어두운 복도 끝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스르르 걸어 나왔다. 최민석 이사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패배를 인정한 자의 반성이 아닌 복수심에 불타는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안의 앞을 가로막으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지안에게 네가 오늘 거둔 성공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며 내일 있을 공식 조인식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이미 사내 보안팀과 감사팀의 지안이 카르타 사절단과 내통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지안이 억울함에 항변하려 했지만 그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가난한 통역사 주제에 대기업 임원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조롱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는데 지안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엮어 회사에서 매장시키고 내일 조인식에서는 자신이 다시 주도권을 잡아 공로를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지안은 모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예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에 최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증명한 가치는 당신의 비열한 협박으로 훼손될 수 없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최 이사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경비원들을 불러 그녀를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거친 손길에 떠밀려 로비 밖으로 쫓겨난 지아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절망이 아닌 결연한 의지로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이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출입 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그녀를 범죄자 보듯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최 이사가 퍼뜨린 악성 루머는 밤사이 회사 전체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돈을 위해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한 여자라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지안이 입술을 깨물고 돌아서려는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녀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며 강도준 사장의 무표정하지만 신뢰감 있는 얼굴이 드러났고 그는 짧고 단호하게 타라고 말했다. 도주는 지안을 자신의 안전 가옥인 개인 사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이미 최 이사의 비리를 추적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커피를 건네며 자신이 최 이사의 함정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주는 최 이사가 이중 장부를 작성하며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은 포착했지만 암호처럼 작성된 거래 내역을 해독하지 못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안의 언어적 재능과 분석력이 이 복잡한 암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안은 도준이 건넨 암호화된 장부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난수표가 아니라 특정 언어의 방언과 고전 문학의 구절을 교묘하게 섞어 만든 일종의 언어 유희였다. 놀랍게도 그 기반이 된 언어는 최 이사가 젊은 시절 잠깐 근무했던 중동의 한 소수 부족 언어였는데 지안은 과거 논문 준비를 위해 그 언어를 깊이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암호의 패턴을 분석했고 숫자 뒤에 숨겨진 단어들을 하나씩 조합하여 문장을 완성해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충격적이었는데 최 이사는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을 넘어 카르타 왕국의 반정부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광산 개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험천만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지안은 마침내 모든 암호를 해독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파일을 완성하여 도준의 앞에 내놓았다. 도준은 지안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 숨겨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었다. 그는 피곤에 지친 지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지안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처음으로 든든한 보호막 안에 들어와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를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 함께 싸우는 동지애와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주는 지안에게 잠시 눈을 붙일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오늘 있을 조인식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지 않으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도주는 그런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대신 미리 준비해둔 고급스러운 정장 한 벌을 건네며 이것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갑옷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지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누군가의 대타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주역으로서 무대에 설 준비를 마쳤다. 한편 조인식 장소인 그랜드 볼룸에서는 최 이사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주인공 행세를 하며 기자들과 내빈들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지안이 영원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카르타 사절단에게는 그녀가 급작스러운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다. 라시드 단장은 지안의 부재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국가적인 사업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망칠 수 없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최 이사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으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인식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울려 퍼지고 최 이사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찰나 회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강도준 사장과 그 옆에 선 지안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최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안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 이사를 응시하며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도주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가로채고는 참석한 귀빈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구한 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중대한 진실이 있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특종의 냄새를 맡고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대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도준의 친위 세력이 이미 행사장을 장악하고 있어 그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고 말았다. 지아는 도준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장내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카르타어로 인사를 건네 라시드 단장을 안심시킨 뒤 한국어로 최 이사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지안이 밤새 해독한 이중 장부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적나라하게 띄워졌고 객석에서는 탄식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최 이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 여자가 미쳐서 날조된 증거로 모함하는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비명에 불과했다. 라시드 단장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최 이사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궁지에 몰린 최 이사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듯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며 지안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그것은 날카로운 흉기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호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최 이사는 광기 어린 눈으로 지안을 위협했고 장내는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지안은 놀랍게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도준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지안의 앞을 막아섰고 최 이사의 팔을 낚아채 제압하려 했다. 강도준 사장이 몸을 날려 최 이사의 팔을 낚아채는 순간 날카로운 금속성이 허공을 갈랐고 흉기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려는 사람들과 특종을 잡기 위해 몰려드는 기자들이 뒤엉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제압당한 최 이사는 바닥에 짓눌린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의 완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도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그의 흰 셔츠 소매 끝에는 붉은 핏방울이 선명하게 번져 나오고 있어 지안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으나 도주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겁에 질린 지안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다.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최 이사의 처절한 모습이 사라지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긴장된 공기가 다시금 내려앉았다. 도주는 피 묻은 소매를 개의치 않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는 소란스러웠던 좌중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그는 오늘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하면서도 이것이 세진그룹이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진통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 이사의 개인적인 일탈을 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연설은 공포에 질려있던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곳곳에서 낮은 탄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라시드 단장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하게 굳어 있었는데 그는 자신들이 믿고 거래하려던 파트너가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행원들에게 철수를 지시하며 신의가 깨진 곳에서는 어떠한 약속도 맺을 수 없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기껏 최 이사를 몰아내고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도준의 얼굴에도 곤혹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바로 그 순간 지안이 단상에서 내려와 라시드 단장의 앞을 막아서며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카르타의 가장 성스러운 맹세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지안은 떨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고대 카르타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부러진 칼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진리를 그들의 언어로 호소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자신이 밤새 수정하고 검토한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서가 아니라 양국의 문화와 정신을 담아낸 하나의 작품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이 카르타의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어떤 풍요를 가져다 줄지 설명하며 이것이 최 이사의 기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생의 약속임을 역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깊은 울림을 주었고 라시드 단장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열고 있었다. 라시드 단장은 지안이 건넨 수정된 계약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내려갔는데 그의 눈빛이 점차 놀라움과 감탄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문서에는 카르타인들이 신성시하는 땅의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 구조 또한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장은 지안을 바라보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지안이 조용히 도준을 가리키자 그는 도준을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사실 그 수정안은 지안의 조언을 바탕으로 도준이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한 파격적인 양보안이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마침내 라시드 단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에 서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이 계약의 보증인이자 실행 책임자로 반드시 서지안이 지정되어야 하며 그녀가 없는 세진그룹과는 단 1달러의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것은 지안을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카르타 왕국이 인정하는 파트너이자 대리인으로 격상시키는 파격적인 요구였다. 도주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하며 즉석에서 지안을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이사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했고 장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조인식은 다시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지안은 도준과 라시드 단장 사이에 서서 역사적인 서명의 순간을 함께했다. 펜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지안의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듯이 뛰었다. 그것은 가난과 무시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의 지난 날들이 보상받는 소리이자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희망의 팡파르와도 같았다. 서명을 마친 라시드 단장은 지안의 손을 잡고 그녀를 카르타의 딸이라 칭하며 자신의 부족만이 공유하는 축복의 주문을 외워주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주는 지안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환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나고 귀빈들이 만찬장으로 이동한 뒤 텅 빈 홀에는 지안과 도준 단둘만이 남게 되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도준은 지안에게 다가와 다친 팔로 어색하게 남아 감사의 악수를 청하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라고 진심을 전했다. 지안은 그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보며 죄송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글썽였고 도주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한 동지의 이상의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고 넓은 홀의 정막조차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도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안에게 앞으로 펼쳐질 험난하지만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최 이사의 잔당들이 여전히 회사 곳곳에 남아있을 것이며 그들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했다. 하지만 그는 지안이 곁에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며 그녀에게 정식으로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것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하는 제안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세상을 함께 바꿔 나가자는 프로포즈와도 같은 고백이었다. 지안은 도준의 깊고 진지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조명 아래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최 이사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부르라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뉴스에서는 세진그룹의 극적인 계약 성사와 내부 비리 척결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고 지안의 활약상은 영웅담처럼 포장되어 전파를 타고 있었다. 세상은 이름 없는 통역사였던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과거와 배경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지안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눈앞에 있는 도준과의 조용한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온기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일적인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개인적인 삶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도주는 재벌가에서 태어나 외롭게 자란 자신의 유년 시절을 털어놓았고 지안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다. 그들은 서로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고독이라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도준이 지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지안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사랑의 예감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바람 끝에 훈훈한 봄 기운이 묻어날 무렵 세진그룹 본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투명하게 흐르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던 로비는 이제 자유로운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지한 이사가 있었다. 그녀가 정문을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과 마주치는 직원들이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고 지안 역시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더 이상 낡은 정장과 움츠러든 어깨를 한 초라한 통역사는 그곳에 없었으며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리더의 아우라를 풍기는 여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사내 게시판을 넘어 재계 전체에 회자되며 능력 중심 인사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 최민석 전 이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뉴스 속보로 전해지던 날,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쏠렸는데 법원은 그에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억울함을 호소하며 추태를 부렸지만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몰락은 세진그룹이 부패한 과거와 단절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지아는 씁쓸한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한때나마 조직의 리더였던 자가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지안이 이끄는 카르타 프로젝트 팀은 밤낮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한 광물 채굴을 넘어 카르타의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지안은 현지와의 화상회의에서 유창한 카르타어와 고대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실무진과 라시드 단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탁월한 언어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은 현지 인력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지안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자신들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로 받아들였다. 사무실 한켠에는 라시드 단장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와 카르타의 전통 공예품들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안이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강도준 사장은 지안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결제 서류 대신 최고급 벨벳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지안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특별 보너스와 스톡옵션 증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였기에 지안은 잠시 놀란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당신이 회사를 구하고 1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냈으니 이것은 당연한 보상이며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 화려한 증서에 손을 대는 대신 잠시 침묵을 지키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응시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는 과분한 액수라고 정중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도준이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지아는 돈보다는 의미 있는 곳에 그 재원이 쓰이기를 원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사라져가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제2의 자신과 같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언어야말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도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지안을 응시했는데 그녀의 그릇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말았다. 도주는 흔쾌히 지안의 제안을 수락하며 회사 차원에서 그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재단의 이름에 지안의 이름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안은 손사래를 치며 언어의 가교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이름을 짓고 싶다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도주는 그런 지안의 모습에서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녀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사장과 이사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딱딱한 업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고 저녁에 사적인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는데 화려한 파티장이나 호텔 연회장이 아닌 소박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장소였다. 도주는 수행원들도 모두 물리고 직접 운전하여 지안을 에스코트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세심한 배려는 지안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촛불 사이로 비치는 도준의 얼굴은 회사에서의 냉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처음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지안을 보았을 때 느꼈던 호기심이 어떻게 존경과 사랑으로 변해갔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안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도준이 보여준 결단력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가난과 편견 속에서 웅크리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도준이 내밀어준 손이 자신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구원의 동아줄이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고독을 보듬어주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고 그 시간 동안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통역도 필요 없는 마음의 언어가 오가고 있었다. 도준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지안의 손을 감싸 쥐었고 지안은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안착할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도주는 지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당신이 내 곁에서 나의 부족한 언어를 채워주고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연인의 맹세를 넘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진중한 프로포즈였다. 지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대답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려 놓았지만 그들이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지아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현장 답사를 위해 공항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어 사는 통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조율하는 지휘자였다. 공항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도주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다.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선남선녀의 커플이라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행복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지안의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여전히 낡은 카르타어 사전이 들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가난의 상징이 아닌 그녀의 긍지이자 보물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지아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렸다. 무시당하던 순간에 서름과 협상, 테이블에서의 긴박했던 순간들, 그리고 도준과 함께 헤쳐나간 위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대 언어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옆자리에 앉은 도준이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지아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대답하며 그를 향해 웃어 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듯 비행기는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지아는 마음속으로 카르타의 고대 주문을 되뇌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한 언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문구였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장벽과 오해 앞에서 통역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모든 단절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 초라한 통역사에서 1억 달러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으로 거듭난 서지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챕터로 접어들고 있었다.